서울 관악구에 있는 왕성교회에서 예배를 본 서울대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잠복기가 남아있어 확진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방역이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어제 좀 잠시 전에 저희가 이제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어제 하루 확진자 수가 51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통계를 찾아보니까 지금 50명을 저희가 이제 관리선으로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잖아요. 50명 넘은 게 3일 만인데 좀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봐야 될까요? 걱정스러운 수준이긴 한데요. 예. 이 하루하루의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고 사실은 추이가 중요하기는 한데요. 예. 일단 이 대전 충남 지역의 경우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랐었거든요. 예.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충남 제로고 대전이 2명이에요. 어제도 줄어들었고 사실은 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확진율이 줄어들었다 하는 예. 것이 지금 특이적인 상황이고요. 예. 다만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는 31명 중에 수도권이 27명이나 되거든요. 예. 이게 아마 무증상 감염에 의한 이 교회들에서의 이런 산발적인 발상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사실 확산이 아주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대규모로 일어나지는 않지만 또 통제가 되고 있지도 않은 아주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아슬아슬하긴 하죠. 더구나 해외에서 계속 20명이 나왔거든요. 예. 뭐 어제도 많이 나왔고 어제도 카자흐스탄 7명이나 나왔는데 오늘 아직 이거 입국자별 어느 국가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국가들이 상당히 해외 상황이 악화됨으로 해갖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이 뭐 쿠팡 물류센터가 한창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었었는데 어제는 또 이 이마트 24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물류센터라는 곳이 좀 위험한 곳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마스크 쓰고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너무나 일이 바쁘기 때문에 상당히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그 부천에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의 예. 대규모 발생이 한 번 있었거든요. 이때 사실 경기도에서 4,600명을 전수조사를 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잡힌 건 사실이에요. 대규모로 예.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도 뭐 롯데라든지 롯데 제과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또 쿠팡 같은 경우도 이천 덕평에서 계속 나왔지만 사실은 잘 잡히기는 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이 이제 너무 늦게 이것을 발견을 한다 그러면은 지역사회 전파가 N차 감염이 일어나 갖고서 이것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또 특징은 이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출입자 명부들이 잘 되어 있어서 방역 수치만 잘 지켰다면은 크게 확산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이 환자가 언제부터 일을 했었는지 아직까지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예. 자, 이마트 24 관련 소식은 저희가 또 잠시 뒤에 속보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 자, 어제 이제 관악구 왕성교회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추가 확진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분께서 이제 성가대 활동도 하셨었고, 뭐 소위 MT라고 하죠, 연수 행사도 1박 2일 동안 갔다 오셨고요. 아무래도 좀 감염 전파 위험이 좀 높은 활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활동들이. 이게 문제는 처음에 소규모 모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8일 날 성가대 연습을 했다고 예, 그래요. 예. 근데 18일이면 벌써 지금 10일이나 지났거든요. 19일, 20일은 1박 2일 또 연수회를 갔다 왔다고 그래요. 교회 연수회. 그러니까 1박 2일을 같이 있었으니까 이건 굉장히 감염 위험성이 높고 더 문제인 것은 그 다음 21일 날 일요일 날은 교회 예배를 봤는데 예. 이 예배를 본 사람들 중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일 수가 있죠. 소규모 모임이 아니라 대규모로 노출이 됐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실제 대규모 이 교회들은 지금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고 거리 두기도 잘 하고 있어갖고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인데 이 교회인 경우에서는 지금 예배 중에서도 감염된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 앞으로 지금 잠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확산될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전수 검사를 뭐 지금 하고는 있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최근에 들어온 소식이 이제 서울대생 학생도 감염이 됐고요. 또 이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이 호텔 사우나 직원까지 있다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 대면 접촉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서울대 학생인 경우에서도 3명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접촉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보고 또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녔을 것으로 보고요. 네네. 또 선생님인 경우에서도 학교에서는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위험성은 없지만 이 사우나인 경우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 감염이 확산될 수는 있지만 역시 거기도 아주 제한적으로 회원제인 사우나라고 하기 때문에 출입 명부들도 다 있을 것이고 예. 사실 지금 이 상황은 교회에서의
이 예배 중에 감염이 과연 N차 감염이 어디까지 갔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상황 몇 명만 봐서는 잘 알 수가 없고요. 예. 그 1,700명 전수 검사했을 때 과연 거기서 얼마나 나올지가 더 관건일 예.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뭐 신도들 직업군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좀 확실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종교 행사가 많은 주말을 맞아서 이 방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종교 소모임 그리고 수련회 등 각종 종교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어 내일부터 주말을 맞이하여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종교 시설의 경우에는 밀집하여 대화나 찬송, 식사를 함께하는 등 침방울로 인한 전파가 우려되는 수련회, 소모임 등은 취소 또는 연기시켜 주시고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왕성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신도 간의 거리 두기도 잘 지켜졌고 또 마스크 착용도 잘 지켜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는데도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건 좀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한계가 있는 것이 소독이나 환기를 과연 적절히 잘 했었느냐 하는 부분이 소독과 환기. 예, 그 예. 부분이 확실하지가 않고요. 예. 또 실제 예배당 안뿐만 아니라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동선이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서 완벽히 되면은 실제 지금 대규모 교회들에서는 이 확산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 있어서는 나왔다는 얘기는 어딘가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히 있죠. 아무래도 행사에 참석하시는 신도들께서는 좀 개인 방역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까요? 뭐 그거보다도 지금은 이런 교회에서의 행사, 즉 예배 자체도 한 1, 2주간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것이 지금 서울 수도권인 경우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지역사회 감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지금 11.5%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무증상 감염의 숫자, 즉 깜깜이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지금은 절대적인 환자의 숫자보다도 신규 확진자보다 훨씬 더 많은 무증상 감염자들이 지역사회에 늘어나고 있다는 이 환경, 이 정황이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1, 2주 정도는 예배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 러시아 선박도 보니까 승선원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더군요. 아무래도 저희가 뭐 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 방역은 좀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항만 방역은 좀 소홀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항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크루즈라든지 중국에서 오는 여객선 같은 것들이 다 멈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화물선만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실제 화물선이 들어오는 양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 또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우리가 수입해서 써야 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항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검역 인력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많지 않고 장비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화물선을 다 승선해서 검역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결국은 전자 검역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시스템상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러시아는 지금 발생이 세계에서 3위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승선 검역을 안 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미스가 있었지만 그럼 앞으로도 승선 검역을 다 한다고 그래서 완전히 방역이 될 것이냐 하면 꼭 그렇지도 못한 것이 유전자 진단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체온검 정도까지 할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적으로 우리 경비를 들여서라도 승선할 때 선원들을 모두 진단 검사를 시킨다든가 또 여러 가지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또 항만에 배가 들어왔을 때에도 우리 하역 작업자들하고 이 선원들하고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 선원들은 하선을 했을 때 이 체크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예.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체크를 할 수 있는지 감시를 할 수 있는지 또 확실하게 진단 검사를 받은 후에 하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사실은 자기들이 신고하는 대로 그냥 하선을 하고 이것을 검역하는 절차들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이 검역에 있어서 공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뭐 아무튼 여기저기 산발적 집단 감염이 좀 이어지면서 이른바 뭐 깜깜이 환자라고 하잖아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런 깜깜이 환자 비율이 이달 제 통계를 보니까 이달 초에는 7.5%였었는데 벌써 10%를 넘었더군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11.5%까지 더 늘어나갔고요. 그 예. 마지막 주 되면은 예. 이것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그 의미는 결국은 지역사회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염을 시키고 누군가가 증상이 나타나서 진단을 받게 되면 그때서야 알 수 있고
그럼 방역 당국은 그 동선을 찾아가다 보면 늦는다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어떤 방역을 하지 않으면은 즉 이 깜깜이 환자의 퍼센트를 줄이지 않으면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절대적인 환자의 수가 갑자기 집단적인 폭발적인 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15명 어린이는 이른바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름이 햄버거병인 이유가 있죠? 어떤 병인가요? 이게 원래 햄버거의 패티를 먹고서 1982년에 미국에서 걸려갖고 이 햄버거병으로 유명해졌는데 결국 대장 출혈이 되는 아주 무서운 신장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근데 확률은 굉장히 낮기는 하지만 사망률도 5%라고는 알려져 그런가요?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사망하지 않지만 만성 신부전이 일어날 수가 있는 굉장히 아주 무서운 병이긴 하죠. 하지만 이게 원인을 굉장히 알 수가 없는 이유가 사실은 면역력이 제대로 되어 있는 젊은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5세 이하의 어린아이들한테는 신부전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치료만 잘하면은 만성 신부전으로까지 안 가고 회복이 되지만 또 이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만성 신부전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나중에 신장 이식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75세 이상도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대부분은 어린아이들이 지금 유치원 5살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당국이 원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음식 재료라든지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등 조사를 해봤더니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전염이 됐을까요? 이게 어디서나 그런 것이 감염원을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환경 검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 그 다 소독이 된 이후에 유치원에서 어떤 조치들을 다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단 식중독이 됐다는 것은 음식 중에 분명히 증식이 된 그 세균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섭취한 여러 아이들 중에 좀 약한 아이들이 이 감염이 심해지고 이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이 대장균 독소에 의한 이 감염이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지금은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학부모들이 또 분노를 좀 표하고 있는 부분이 그 유치원에서 이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방역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병원에서 이제 나흘이 지난 뒤에야 병원에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절차가 잘못된 건 분명한 거죠. 불만하죠. 이렇게 집단으로 식중독이 일어났다면 이 유치원인 경우에서는 그 원인은 모른다 할지라도 일단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 병원에서는 하여튼 빨리 잘 한 부분은 그것이 이런 대장균에 의한 감염증이었다는 대부분 대장균 O157이라는 이 계통의 독소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검사를 해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신고는 했지만 사실은 방역 당국에서 그 대처를 빨리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과오는 있었다고 봅니다. 자, 조금 전에 뭐 성인들은 좀 괜찮다고는 하셨는데 요즘 이제 날씨가 계속 더워지니까 여름철에 좀 식중독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 등의 이런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많이 유행을 하고요. 여름에는 뭐 90% 이상이 세균성 식중독이기 때문에 음식을 항상 잘 끓여 먹어야 된다는 것, 또 물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 또 우리가 냉장고를 너무 맹신하지 말고 여름에는 가급적이면 조리한 음식을 바로 먹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사실은 도마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 번 즉 날로 된 음식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생선 같은 것들을 조리한 후에 그다음에 날로 먹는 것들을 같이 조리를 하게 되면은 오염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마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도 위생적으로 잘 사용하고 잘 소독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위생 지침을 가져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와 함께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이 경기도 안산 식중독 사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